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도 들었는데 방역당국 역시 현재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예상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12일부터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벌써 우리는 생활방역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겠다는 의미는 환자 수의 증가는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실제로는 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걸 전제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실제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 지금 겨울철로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도 있고 또 11월 7일부터는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그중에서 1단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좀 문제가 된 것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엔 좀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많은 지인 간의 만남이라든지 뭐 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서 사실 사회적인 사람 간의 접촉이 더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젊은 층의 감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전에 있던 3월이나 5월 또는 8월 달에 있는 대규모 이 집단 발생 같은 경우와 다르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늘어나면서 우리 일상 주변의 곳곳에서 뭐 사우나라든지 뭐 병원, 학교, 뭐 지인 모임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방역 당국이 이것을 통제하면서 찾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이것은 아마 지금 방역의 통제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 두기를 잘 하지 않으면은 이 수준은 지금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올 겨울 만만치 않은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좀 3차 유행이 임박했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외국의 예들을 보면은 이 상황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 환자 수에 비해서 사실은 치사율, 사망률은 그다지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그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이 숫자만으로 보면 200명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결국 200명이 얼마나 400명으로 늘어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거는 순식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200명, 400명, 800명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우리 방역이 통제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완화하는 정책들, 환자의 동선을 다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일단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5단계라도 빨리 하게 되면은 2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200명으로 올라가는 이 서서히 올라가는 이 수준이 잠재력이 굉장히 강해서 네.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전에 있었던 집단 발생의 경우에는 갑자기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통제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한 달 후에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이 연말로 갈수록 여러 가지 모임도 많아지고 지금 우리 수능 시험도 있고 입시도 있고 다양한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방금 전에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집단 감염 그리고 소규모 감염의 양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상 속 감염과 관련된 사례 그래픽을 놓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가 파악한 일상 속 감염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동작구 카페, 강서구 사우나, 용산구 국군 복지단처럼 우리 일상생활 어떻게 보면 흔하게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곳곳에서 이런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2월과 3월 그리고 8월 달에 1, 2차 위기 때 그런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신천지발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광복절 도심 집회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같은 특정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확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집단 감염에 있어서 큰 집단 발생이 한번 일어났을 때 이것이 완전히 다 통제가 됐다면 모르는데 네. 지금 8.15 광복절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통제가 되지 않고 진단 자체를 거부하는, 즉 방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지역사회로 들어간 무증상 감염들, 즉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고 모르고 있으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환자들, 우리 방역당국의 통제 범위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환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남으로 해갖고서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사실 찾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단을 해서 찾지 않는 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는 한 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상황들을 보면은 저 숫자들이 대부분 뭐 10명, 20명, 뭐 많아야 30명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날 때는 적어도 수백 명 이상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제했는데, 이렇게 적은 수로 많은 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방역의 통제가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게 우려가 되는 점이고요. 또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40대 이하 젊은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활동량이 높은 세대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감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40대 이하가 반 이상을 반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 결과를 보면 50%를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활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데에 비해서 실제로는 증상은 무겁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전파를 시켜주는데, 이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노인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감염이 되게 되면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언젠가는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은, 즉 무증상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이것이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처음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200명이라는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그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9.4명, 100명 이상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1.5단계 격상인데 거리두기 전환 기준에 근접을 했고, 또 강원도 상황이 심각한데 강원도는 최근 일주일 13.9명이어서 이미 10명 이상, 그러니까 1.5단계 격상 범주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런 1.5단계 격상 외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까요? 일단은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뭐 이 100명 수준이라는 것은 다 된 것이고요. 강원도에 13명인데 이 기준 자체가 10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10명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건 10명 금방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또 1.5단계라는 것이 사실은 그 방역 면에서 보면은 심리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1.5단계까지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1.5단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1.5단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지금 1단계에서 1.5단계로 넘어가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인원을 줄이는 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핵심은 4제곱미터당 1명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춤추는 장소, 유흥시설 같은 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서로 왕래를 못하게, 테이블과 왕래 금지, 춤추기 금지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있어서의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테이블 거리를 띄워야 되고, 뭐 상황으로 보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즉 손님의 숫자가 준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상황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1.5단계의 이 상황을 꼭 유지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100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선제적인 1.5단계 강화가 필요한 시기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1.5단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강원 지역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 인천은 사실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인천을 제외하고서라도 서울하고 수도권만이라도 1.5단계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정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발열이나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이걸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제적인 어떤 방역 대책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그 자기가 진단을 받고 싶으면은 뭐 보건소에서 해주든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의료서를 써주셔갖고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비를 내야 되는데 자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게 해줄 수 있다 하면은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전파를 상당히 빨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항원 신속 진단 키트가 2종이 인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트들도 좀 대규모로 사용을 할 때에는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종사자들이라든지 혹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싼 가격으로 일단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성이 나오면 그다음에 확진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시간에 찾아내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진단 검사를 좀 더 많은 수를 하면서 결국은 통계에 안 잡히는 진단 검사가 더 많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PCR에서 확진되는 환자를 전부 확진자로 잡는다 할지라도 이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N차 감염의 고리를 끌을 수 있는 방법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하고 그다음에 진단 검사를 빨리 하는 것들, 또 고령자 기저질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사람과의 접촉을 올 겨울에는 좀 줄이시고 아주 가벼운 증상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먼저 진단검사부터 받으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지키셔야 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최근 미국이나 유럽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신 등을 통해서 그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사회, 그 국가의 의료 역량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날 경우에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구, 경북, 신천지 일대는 900명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의료 체제가 붕괴되어서 이 병원을 못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환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지만 실제 중증 환자 수는 그렇게까지 많아지지는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정도의 발생 환자 수라고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200명 정도라는 것이 아주 애매한 수준이긴 한데 의료 체제의 부담은 크게 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즉 역학조사관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빠르게 찾아내고서 격리하고 또 치료하는 이 방식은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어떻게든지 줄여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K방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상이 모자랄 수가 있는데 지금 강원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네.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병상 수가 중환자 병상 수가 적은 지역이 돼서 네, 지금 14일 9시 기준으로 강원 지역에서 가용 가능한 쓸 수 있는 중환자실이 1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14일 그 9시 기준. 그만큼 기존의 그 병상 자체가 적었기 때문인 거죠, 강원 지역은. 이건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그렇고요. 네. 예, 강원 지역에서도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학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대학, 한림대학병원 같은데 중환자실은 어느 정도 좀 비워주시면은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중환자실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병원장님들랑 잘 합의가 돼야 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실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하고도 사실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여 남은 상황인데 정부가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집중 방역에 어떤 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점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 어디서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또 확진자와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일상에 있어서 최고의 이 시험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학교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사회적인 접촉을 다 줄이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2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고3의 부모님들 아니면 이 식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 접촉도 가능한 한 절제를 하시고 또 집에 들어오신다 할지라도 한 2주 동안은 자가격리 수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집안에 자가격리 환자가 있을 때 화장실을 따로 쓰고 침실을 따로 쓰고 대화할 때 마스크 쓰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을 한 2주일 정도는 잘 하시면은 아무 무리 없이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만약 확진 또는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2주일이라고 잡아는 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일수험생의 부모님들, 식구들, 또 본인 자신, 또 학교 당국, 또 학원 당국 같은 데서 전부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우리 유럽 원정에 나섰던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내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3차 검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감염 경로는 불분명하지만 그 유럽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 원정 나가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오스트리아 지금 뭐 거의 10,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인구는 1,000만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대회를 기획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9월 달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8일 날 출국을 했기 때문에 72시간 전에부터 진단을 받아서 음성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당시에 가서라도 양성이 나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네. 결국은 감염이 되어 있는 환자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잠복기였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오질 않았던 것뿐이지 실제로는 환자가 있었고 합숙을 하면서 결국은 여러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고 또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이 합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격리를 잘 하고 있고 아마 그 다음 시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좀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음성 양성이라는 것이 PCR만으로는 당장 알 수가 없고 그 접촉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번에 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네. 또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후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